HLKA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를 일시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한 주의 경제 이슈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소식 정리하는 일타경제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총선 앞두고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 정책들 쭉 정리해 볼 텐데 먼저 첫 네. 번째 주식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 10월 15일이었어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하는 조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법 공매도, 한번 무차익 공매도가 글로벌 그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두 곳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는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뭐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자체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막아야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계 은행에서 투자은행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무차입 공매도가 뭐예요? 네, 일단은 공매도라 그러면 이제 주식 없는 주식을 이제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실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싸게 사서 이제는 갚아서 이익을 내는 방법인데, 근데 무차익 공매도는요, 이제 불법 공매도로서 일단 빌리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아예 빌리지도 않고 일단 먼저 팔아버립니다.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빌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차익 공매도고 무차익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계 은행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불법 매매의 80%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국인들이고 허허. 지난 14년 동안요. 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벌금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아니면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실 당국은 항상 그랬거든요. 전면 금지는 좀 난색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외국인들이 떠난다 이거예요. 그럼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떠난다. 그런 우려에 의해서 계속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공매도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사실 이 전면 금지시킨 사례가 있어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때 이제는 공매도를 아예 금지시킨 적이 있었고 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 13일에 이제는 주가 폭락이 우려스럽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 주식 투자할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합니다. 그러다가 21년도 5월 3일에 와서 이제 한정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게 돼요. 그래서 전면 활성화는 아니고 예. 350 종목의 그 대형주 중심으로만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현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는 공매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정치권의 이슈냐? 이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1,4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목소리고 이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여론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정치권에서 이거를 항상 예민하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최근에 국회에서 국민 동의 청원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5만 명 이상 사인을 했습니다. 동의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금융투자세라고 있었는데 이게 시행을 이제 여당 쪽에서 힘을 써서 좀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효과를 내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고, 최근에 또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그 국민의 한 간사가 이게 그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문자를 하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 문자 내용이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러 한다. 이게 동료 의원한테 보낸 거거든요. 이게 딱 신문 기사의 카메라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랬죠. 이게 딱 보이면서 여당이 또 공매도에 대해서 이걸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어차피 당 정이 결정하다 보니까 아마 6개월 정도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한시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딱 총선 전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투자계 쪽에서는요. 그래서 거의 지금 공매도를 아마 금지하는 게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그 김포 서울 편입 이거 발표 이후에 완전히 공식 확정된 발표는 아니고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김포 집주인들이 아파트 매물을 거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부동산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요. 일단 3일 기준으로 10일 전과 비교했을 때의 그 김포시 아파트 매물 건수가 10일 전보다 한 2.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비교가 되냐면 동일한 기간에 서울은 5.9% 매물이 늘어났고요. 경기는 6% 정도 매물이 더 나왔고 과천, 하남도 같이 이제 서울 외곽이거든요. 과천은 4.3%, 하남은 5.2%가 매물이 더 나왔는데 김포만 2.3%로 해서 매물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지금 김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매물 자체를 이제는 묻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또 하나가 이제는 김포시 분위기를 좀 본다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을 좀 본다 그러면 서울이 4,714만 원 정도 되고요. 김포가 1,797만 원 정도 되고 구리가 2,900만 원 정도, 광명이 한 3,200만 원, 하남이 3,400만 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포가 굉장히 서울에서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김포보다 2.6배가 높아요. 제일 낮네요. 제일 낮아요. 지역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김포가 좀 낮다 보니까 더 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편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이 걷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의 부동산 전망은 계속 밝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김포는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김포는 서울 타이틀을 받겠죠. 하지만은 서울은 이제 쓰레기를 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쓰레기 매립장. 이게 많은 분들이 건설 폐기물만 보세요. 이게 5호선 연장의 조건이 사실 건설 폐기물 시설이 김포 쪽으로 간다는 건데 사실 이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파이가 커져서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는 김포 쪽에서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서울 쓰레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의 고민은요. 수도권에 있는 폐기물 매립지로 보내는 그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되면 새 매립지가 필요한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럼 새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아시겠지만은 그 마포구 상암동에 새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반대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죠. 네, 지금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그 디지털 시티역을 많이 가요. 상암동을 가는데 거기 가면 막 플랜카드 붙여서 마포구의 그 정말로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서울의 지금 고민이 이거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당장 이제 2025년 되면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수도권 매립지 4매립지가 김포에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3-1 매립지는 더 이상 우리는 못 받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이쪽으로 이제는 보내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김포시장이 이 이슈가 커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 서울에 있는 쓰레기가 더 김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경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아파트 가격이 뛴다, 집값이 뛴다는 거는 이게 김포 신도시 중심, 그러니까 신축 중심으로만 사실 반응이 있겠지 네. 구도심이라든지 김포 외곽 쪽은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가 또 교통망이겠죠. 예, 뭐 5호선 연장 같은 경우가 지금 김포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원하고 있죠. 예, 원하고 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광해 쪽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고 이게 지금 원래는 대광해 쪽에서 9월과 10월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김포와 인천이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 이유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총선 아젠다가 되다 보니까 더 미뤄질 가능성은 커졌다. 그래서 사실상 김포에서 원하는 거는 교통망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편리하게 이제는 갈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또 총선 앞둔 경제 정책 가운데 또 하나 핵심이 소상공인 지원책이죠.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책들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죠.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고위당정 회의에서 이제 통해서 나왔던 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 1, 2차 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조건이 매출 하락한 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간이가사이자이신 분들은 1년 보통 간이가사는 1년치를 이제 한꺼번에 신고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매출 하락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이제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면제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금액이 한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면제하겠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일에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의 그 가스, 전기 요금이 부담되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3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지원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총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아젠다들이 좀 표심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가 매주 도와주고 계셨는데 오늘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맡고 계신 조승현 부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이에요. 먼저 뜬 인물 박진호 특보 누굽니까? 저는 그 조국 전 장관을 이제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특정인들이 언급한 밈, 그 I am 공정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보고 좀 느끼는 것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좀 더 아플 것이고 더 많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 조국 전 장관의 그간의 이제 행보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하자고 하면은 그 부정감사인 어조국이 아닌 사실상 더 조국으로 이제 불공정의 이제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분이 공정을 이런 외치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총선 그 출마에 대한 예. 의지를 불태우는 것 아닌가
비춰집니다. 네. 근데 가장 뜬 인물인데 높이 뜰수록 더 많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자연이 이치니까 그거는 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 검주에 뜬 인물 누구를 선정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뉴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이분이 사실은 우리 조부라든지 선친들이 다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집안이고 또 이 사투리를 들으면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되게 정감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 있으시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분이 또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을 포용하는 이런 정무 감각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남 출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해야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네. 주에 가장 뜬 인물은 이뉴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 안건 등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금주의 진인물입니다. 박진호 특보. 저는 좀 공교롭게 그 진인물로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이뉴한 이제 혁신위원장을 왜요?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후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는 혁신위원회 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인가. 그런데 최근 이제 이분이 발언하시는 걸 보면은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도 설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결되지 않은 사안들을 뭐 그런 부분도 발표한다든지. 있고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혁신안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정치적 소신에 해당되는 분들이 혁신위원들로 앉아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그 소신을 그 피력하시려면 그런 혁신위원들부터 어떻게 보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마땅한 순서인데 예. 그래서 좀 이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진 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자, 조승현 부위원장 진인물 누굽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멀쩡한 당대표가 있었죠. 이준석 대표를 날리면 하고 그다음에 1등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올라오니까 또 1등도 날리면 하고 2등 나경원 의원도 또 날리면 하고 안철수 의원까지 다 날리면 한 다음에 꼴등이 사실은 됐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강서구 보궐선거도 참패를 했는데 지금 정치적 묘수를 하나 꺼냈다고 보여집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게 정치적 묘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조만간에 그 바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작품이라도 드러나면서 예. 또 본인한테 남은 거는 영화 친구 대사처럼 네가 가와 하와이 이것처럼 김포로 가라 이런 부메랑만 맞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 인물은 좀 김기현 대표가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김포의 서울 편입 두 가지 주제로 좀 집중 토론해 봅시다. 네. 먼저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그 민주당에서 오신 조승현 부위원장은 아주 높게 평가하시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박진호 특보는 별로 높게 평가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높게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의 이제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우리 그 혁신위원장께서 혁신위원들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혁신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당 내외 여론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보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해서 마치 이제 그 외부의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제 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모습 저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원회가 정권을 가졌다는 것이 그 위원장이 정권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위원회가 정권을 가진 것이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위원회 이 내부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 좀 더 그 민주주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우려의 말씀도 제가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 혁신 그 위원장이 이제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사실상 다 혁신안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거는 혁신안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분 입에서 나온 거는 뭐 혁신위원들 입에서도 나온 것조차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혁신안으로 이제 그 인식하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중진 뭐 용태론 그다음에 뭐 윤핵관 불출마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혁신위원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되고 그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견이 있었고 어떻게 그러한 이견이 조정되는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혁신안도 아닌데 마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맞아요. 피력하는 네. 거는 그냥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당 지도부라든지 당내 의원들에게 그냥 뭐 책임 전가하는 것이고 이제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해봐라. 국민들이 요구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혁신위원회가 정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정치적 책임도 무거운 것인데 네. 그 자리에 무게감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일 세고 강한 것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또 윤핵관이나 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험지에 나가거나 불출마해라. 이건 사실 혁신위원회에서 의결되지는 못한 사안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번에는 의결이 안 됐지만은 그거를 처음 시작 단계부터 모든 패를 다 까고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혁신을 하는데 민주당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걸 봐가면서 하나씩 패를 까면서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직 반영 안 된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혁신위의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제가 변호해 주는 게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혁신을 하는 데는 당연히 반작용으로서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또 안정적인 의원들 위주로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면은 또 기득권 특권이 반영이 되니까 예. 오히려 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메시지도 정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거 이 역할이 혁신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불안하게 보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계속 이런 아젠다를 던지는 게 혁신위원장의 임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서로 계속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하냐 이걸 보면서 또 계속 패를 까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제가 왜 인요한 위원장을 변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중진 용태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이제 가까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출마 이런 부분은 저는 매우 혁신적이지 못한 혁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과거 총선을 앞두고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중진 용태론 또 뭐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출마 이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적으로 볼 수 있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는 저는 혁신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뭐 과거에도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본인들이 혁신안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면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중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뭐 그 대의 민주주의를 이제 지향하는 다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은 중진이라고 해서 용태를 압박하는 나라는 없어요. 왜? 그 중진이 그 지역에서 그 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판단인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네들이 그 판단할 자기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이 정치 신인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중진하고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그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중진 용태론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이렇게 그 제가 SBS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윤핵관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말아라라고 좀 이제 이제 좀 약간 화를 내셨는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그 윤핵관을 거론을 한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윤핵관이 누구냐는 거죠. 어디까지가 윤핵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이 어쨌든 최고위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의원들을 평가해서 이제 하위 20%. 그 단순히 20%라는 숫자를 보면은 전혀 혁신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직전에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무감사 부위원장 할 때도 그때도 저희들이 30% 이상의 당협위원장의 교체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 숫자만 보더라도 20%는 혁신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현역 의원을 평가한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혁신의 대상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렇죠.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당의 그 당외 원의 그 당의 위원장들도 모두들 그 동일한 이제 그 테이블 위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이제 그 평가해 가지고 예, 그 평가의 결과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최고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 30% 40%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론. 당연하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가 중요한데 마치 20% 자르겠다, 30% 자르겠다, 40% 자르겠다. 그러면 혁신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왜 20% 선택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50% 그냥 선택해버리면 보다 혁신적으로 예. 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도 이제 그 당내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혁신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당내의 그러한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나 당내의 그런 정상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있고.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위에다가 이제 안건을 던져버리면은 최고위에서 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의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보다 구체화시키고 알겠어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특보 쭉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반응을 들어보니까 뭐 여론상에 있어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반응이 좋은데 당내 반응은 별로 안 좋네요. 그럴 수밖에 현실화되기 어렵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실화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 게 그래요? 혁신 경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누가 더 혁신하느냐 그러면서 또 누가 덜 잡음을 내느냐 이 싸움으로 내년 총선 승패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방법론까지 다 들어가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 기득권 특권과 그걸 다 조율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 어려운데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 상식적인 메시지, 그게 이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먹힌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정치를 많이 혐오합니다.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들 인식 속에 정치인들이 기득권 특권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다는 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총선 때 물갈이를 몇 % 하면은 좋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기득권이 얼마큼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요.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정치를 정말 관련이 없는 정치를 오히려 준비가 안 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 그런 이런 분들이 분들을 뽑히죠. 그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원한다는 얘기는 뉴페이스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뉴페이스를 좋아하겠습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 특권 정치인들은 기득권 특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국민을 위한 혁신을 못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말한 것처럼 방법론이라든지 그 의견들 기득권 특권 그다음 현실론도 있겠죠. 당장에 혁신한다고 바꿔버리면은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율하는 것보다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틀린 방향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국회의원들 기득권 특권은 엄청납니다. 특히 현역의 프리미엄은 엄청나고요. 예. 그런 거에 물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가야 될 이익이 안 가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지금 윤핵관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정치를 쭉 오래 보면서 내가 핵관이다. 내가 복심이다. 이런 분들 치고 진짜 복심이나 핵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핵관이나 복심은 나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핵관 호소인 복심 호소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핵관 호소인들 다 털어버리고 진짜 핵관 아니면 2기 핵관을 이번에 딱 포진시켜갖고 심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네 가지 어제 이제 의결된 것들 보면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도 들어 있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뭐 사전에 서약하고 공천을 받는다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불체포 특권 부분들은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줄까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좀 제가 의아한 부분인데 이미 지난 6월달에 저희 당 했죠? 의원들 다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들의 압박 사정은 수준에서. 네 일단 다 서명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또 다시 혁신 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국민이 부분이 좋아하는 있죠.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말씀드린 이제 기득권 특권 저는 당연히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의 문제도 기득권 특권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의미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네. 조금 아까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혁신 경쟁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민주당은 조용하잖아요. 예. 언제 가시화됩니까 그런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카드를 나올 때를 계산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센 메시지를 던졌고 먼저 나왔죠. 프레임이라든지 아젠다를 선점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곤란하고 긴장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성공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또 이게 또 얼마큼 잡음이 나고 그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봐가면서 저희는 카드를 낼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혁신안도 마찬가지고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답을 빨리 해라 그런다고 저희가 답을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아직 설익은 그다음에 막 던진 정책이라 사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적절하게 하면서 가야 되고 또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득권 특권 버리는 경쟁을 마구 했을 때 실제로 기득권 특권을 많이 잃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가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점점점 이제 뜨거워질 거라고는 생각이 그러네요. 됩니다. 이 현재 상태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또 얼마나 성공하는지를 봐가면서 대응 카드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네. 그 주체는 총선 기획단이 될 것이죠. 총선 기획단도 이제 꾸려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인재영입위원회도 맞아요. 꾸려지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알겠습니다. 하게 되겠죠. 네. 1시 31분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듣고 토론 이어가죠. 이현 씨. 네, 영동 지역에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빗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척 쪽으로는 근덕 부근 1, 2차로